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미술관 가기 딱 좋은 이 가을, 알차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방송 이후 백남준 아트센터와 청주 현대미술관, 청주 시립미술관, 그리고 수원 수문장 아트페어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전시를 잘 보았고 모두 무료 입장이어서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사들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잠시 여유도 즐겨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 가을을 만끽하니 마음도 힐링되고 충전되는 알찬 문화생활을 즐기고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술관이 낯설고 어려우신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술관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 미술관 가기 전 알고 가면 딱 좋은 쉽고 재미난 미술 상식, 미술관에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지금 열리고 있는 문화 행사 중에 딱 내 스타일인 미술 전시를 찾아보는 것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 모두 풍요롭게 누려보는 풍성한 가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유 가을 아침. 지난 시간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시 형태가 있다는 것, 미술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술관에 입장하기 전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전시 관람 에티켓과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관람 이용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술 전시관의 관람 에티켓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고 작품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장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입어도 되지만 조금 신경 써줄 것이 있다면 걸을 때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나는 슬리퍼나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힐은 조용한 미술관에서 더 큰 소리로 울리게 돼서 관람에 방해가 되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료수나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미리 먹고 마시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좋겠죠. 음료수는 부주의로 혹시나 작품에 쏟게 되거나 하면 손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의 냄새 또한 환기가 어려운 전시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으니 사물함에 미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을 훼손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공공 또는 개인의 자산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술 재료들은 작은 터치에도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간혹 설치 미술처럼 관람객이 적극 참여해야 작품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만지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품 접근 표시선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선 바깥에서 감상해 주셔야 되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경우 조심해서 다녀야지 자칫 잘못하다간 걸려 넘어져서 다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술 전시관이 어둡고 분위기가 딱딱하긴 합니다. 사실 공부하러 가는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유럽 이탈리아에 있는 르네상스 보물을 가득 담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오히려 상당히 감상이 자유롭습니다. 이 귀한 작품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둬도 되는 건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누가 만져서 훼손되면 어떡하지? 누가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 미술 감상보다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처럼 순환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는 인기 작품은 공간을 따로 만들고 펜스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은 부딪힘 사고를 대비해서 입구에서 미리 큰 가방과 뒤로 매는 배낭, 두꺼운 패딩 점퍼는 사물함 안에 넣어두고 입장하면 전시장 안에서는 큰 제재나 위압감 없이 매우 자유롭고 편안한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 수업을 하기도 하고 미리 신청하면 작품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향유하고 즐기게 되면서 전시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더 존중받는 전시를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사진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미술 전시회에 가면 사진을 못 찍게 할까요? 사진을 찍으면 작품이 손상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셀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명작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방문객의 수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루브르에서도 자유로운 관람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이 작품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미술책에서 보았던 유명한 작품 앞에서 누구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미술 전시장에서는 미디어 아트가 아닌 원본 전시의 경우 지정된 특정 작품만 사진이 허락되거나 촬영이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진을 올리는 SNS를 위해 많이 변화되고 사진 촬영이 풀렸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저작권 문제로 주최 측에서 요청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술관에서는 보통 작품 감상을 동선을 따라다니며 보게 되어 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자리에 갑자기 멈춰서서 동선을 맞게 되면 뒤에 줄이 밀리게 되고 작품 관람에 계속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빛이 작품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플래시를 켠 사진 촬영은 금지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빛에 의한 작품의 손상 때문도 맞지만 그림 앞에 관람객들이 몰려서 전부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데 계속 번쩍번쩍 플래시가 터지면 작품 감상할 때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사진 촬영 시 발생하는 소음 역시도 관람의 분위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작품과 나의 모습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도 좋고 작품을 사진 찍어서 집에 와서 다시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다 좋습니다. 어쩔 땐 사진 찍는 것만 너무 신경을 쓰느라 정작 무엇을 보았는지 모를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나와 작품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미술 감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 촬영이 가능한 전시라면 작품을 끝까지 충분히 보신 이후에 앞으로 돌아와서 전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까 느꼈던 감정을 확인하며 마음에 들었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행했다면 어둡고 좁은 전시장 안에서 뛰어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는 큰 소리를 내거나 작품을 만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훼손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021년도 3월에 전시되었던 박대성 화백에
천정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닥까지 쭉 길게 이어진 족자 서예 작품이로 아이가 올라타서 기어다니며 놀았고, 아이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어주다가 1억 원의 가치가 넘는 서예 작품의 글씨가 심하게 번지고 손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엑스포를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였다고 합니다. 작품 주위에 적절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지 않았고 주위의 작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왜 비싼 전시비를 내는 곳에서만 아이들을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제재시키며 조심스럽게 볼까요? 무료로 전시된 작품은 함부로 해도 되고 가치가 없나요? 그리고 전시 스태프나 직원이 늘 감시하며 따라다니면서 작품마다 펜스를 겹겹이 치고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계속 말해야 할까요?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정서적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싼 작품, 유명한 작품, 이렇게 자본의 프레임으로만 미술 교육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미술 교육부터가 잘 그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술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행위이고 그 어느 작품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미술관에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손에 이끌려와서 조용히 하고 빨리 보라고 제재받고 유명한 작품이니 무조건 열심히 보라고 하기보다는 흥미가 만들어졌을 때 미술관에 오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미술관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으니 신청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누구보다도 예술을 사랑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아마 엄마한테 먼저 가자고 조르지 않을까요? 아까 박대성 화백의 손상된 작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 박대성 화백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애들이지 뭐. 답이 있나? 우리 애들도 그래. 애들이 뭘 압니까? 어른이 조심해야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 번진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 놔둬야지 뭐. 이렇게 박대성 화백은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작품의 안전관리를 못하고 교육하지 못한 어른의 책임이라며 복원도 배상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K컬처를 만들어가는 문화 강국인 만큼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배움, 나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의식도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문화예술을 더욱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즐거운 환경에서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외로 알고 가면 좋은 미술관 에티켓으로는 정해진 관람 방향을 지키면서 미술관을 걸어야 혼란이 없다는 것, 대부분 미술 전시관은 공간이 어둡고 작품이 많아서 기획에 따른 관람의 동선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내를 하거나 방향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관람 방향을 역주행하기보다는 정해진 방향으로 같이 감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시를 보다 보면 더워질 때가 많습니다. 두꺼운 겉옷이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미리 사물함 안에 넣어두고 가볍게 다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시를 보고 나올 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미리 조금 더 알고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똑같은 상설 전시보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획 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성격을 미리 확인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전시는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전시가 있고 작품 감상에 집중해야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의 성격과 작가의 연대기, 이런 안내문만이라도 읽고 가도
작품 감상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작품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전시마다 도슨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슨트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 작품을 설명해주는 분입니다. 도슨트의 안내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감상이 가능하니 미리 도슨트 시간을 찾아보시고 맞춰서 미술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안 맞아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안내에 가시면 오디오 가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운받거나 앱을 깔아두시면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서 작품 감상을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연예인들 목소리로 오디오 가이드가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감상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할 때는 오디오 가이드를 빌려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체험을 찾아서 예약해서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미술 전시회를 알차게 재미있게 즐겨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노래 듣고 미술관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소란, 괜찮아. 자, 이제 미술관으로 입장해 볼까요? 미술관 안에 들어서면 회화 작품들이 흰 벽에 쭉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인물 그림,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그린 그림, 사과를 크게 그린 그림, 그리고 어떤 형태도 없이 물감 범벅이 되어 있는 그림. 참 다양합니다. 지난번에 미술에도 회화, 판화, 조각, 개념미술, 설치미술 등 대표적인 미술 장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평면 위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장르를 우리는 회화라고 부릅니다. 미술이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림을 말하죠. 회화 작품은 무엇을 그렸느냐,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 방식이나 주제에 따른 구분이 생겨납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회화의 구분을 해보면 구상화와 비구상화, 즉 추상화로 나뉘는데요. 구상화는 실제 사물이나 인물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사과다, 꽃병이다, 나무가 많은 숲의 풍경을 그렸네. 이렇게 어떠한 대상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 세분화해보면 성서나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종교와 서양 문화를 꽃피운 그리스 로마의 신화화, 미술책에 꼭 등장했던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처럼 역사의 중대한 사건을 그린 것은 역사화라고 합니다. 종교화나 역사화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림이고 소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림을 구성하여 이끌어가는지 또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보면 화가의 인문학적 소양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람자 역시 그림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린 인물화가 있습니다. 인물화는 미술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인류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그려져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왕실이나 귀족, 고위 성직자들은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남겼습니다.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더더욱 많이 그려졌겠죠. 당시 많은 화가들이 초상화로 생계를 연명할 정도로 인물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점차 부유해진 상인이나 기술자, 인문학자, 화가 자신까지도 초상화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시대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자신의 좋아 보이는 모습과 사랑하는 가족 또는 연인의 모습을 남기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특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무수히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있는 거리에는 한 집 건너 네컷 사진, 셀프 사진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진관도 핸드폰도 없으니 화가들이 그 역할을 바쁘게 했을 거예요. 유럽의 미술관에서 많은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화를 보면 그 사람의 외양뿐 아니라 인품까지 담아내어 감탄을 자아내는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의 모습을 담는 어진화사는 도화서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최고의 화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상화는 단순한 외형뿐만 아닌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보이게 그려야 하는 매우 까다롭고 섬세함과 관찰력이 필요한 장르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는 대부분 전신 초상화의 형식으로 그려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나 문양을 함께 그려 넣어서 막강한 권력의 힘을 드러내고 정치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전형적인 초상화 각도는 완전 옆모습, 45도 각도의 측면, 정면 모습 등으로 구분되어 그려졌는데요. 얼굴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옆모습 초상화는 르네상스 시기 초중반 초상화에서 자주 보입니다. 완전한 인물 윤곽을 드러내고 단순함과 고요함에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시기에 대표적 초상화 방식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려 보면 살짝 옆으로 몸을 틀고 앉아있는 45도 각도의 측면 초상화도 르네상스 시기부터 일반적인 초상화로 자리 잡으며 이후 자연스럽고 우아한 보편적인 인물화 사진의 각도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자기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 고흐처럼 잘 나갈 때의 폼나는 모습도 그리지만 모든 것을 잃고 늙어버린 귀를 자른 뒤 바닥까지 내려간 추하고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그려내기도 합니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집에 있는 큰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15분 이상 찬찬히 바라봐 보세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것,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며 자화상을 그려낸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겨낼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화가들의 자화상을 보면 결연한 의지가 그림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처럼 여러 명의 인물이 화면 가득히 그려져 있는데 군상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화에서는 인물화가 산수와 함께 전통 회화에서 가장 많이 그려졌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그렸던 삼국시대부터 시작되는 인물화의 역사는 유교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와 같이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 인물화로 그려 대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상화로는 임금의 어진, 고승을 그린 승상 등이 있는데 단순히 인물의 얼굴 이미지만을 남기기 위해 그리는 것을 넘어서 정신성이나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진전, 사당, 진영각 등의 장소에 봉인하고 제사 때도 사용합니다. 길상을 기원하는 도교의 신선도나 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그린 그림 도석 인물화와 인간이 자연 속에 일체가 된 경지를 그린 산수 인물화도 박물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물화와 함께 많이 그려진 그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핸드폰 사진 앨범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사진이 많으세요? 보통 인물 많이 찍으셨고 또 여행 가게 되면 풍경 사진 많이 찍잖아요.
자연경관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을 풍경화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산, 바다, 숲 등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서양화에서는 처음엔 목적에 의한 인물화의 그림 속 배경으로 보조적으로 그려지다가 16세기 이후 인물이 사라진 순수한 풍경화가 등장합니다. 19세기에는 낭만주의 물결 속에서 풍경화가 발전하고 서양 회화에서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룹니다. 영국의 존 컨스터블이나 윌리엄 터너의 작품처럼 대자연의 신비로운 영원성과 무한함을 담고 자연에서의 성찰과 경외심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연에 관한 생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늘, 산봉우리, 강, 바람, 나무 등 자연물을 자주 그려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 자연을 그대로 묘사한다기보다는 상상 속에서 꿈꿔온 이상향의 자연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까지 발견된 문화재들로 보았을 때 삼국시대 즈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무용총이나 덕흥리 고분 등지에 그린 수렵도의 배경이 산수화에 해당하고 백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산수화는 없지만 산수문전, 산수문양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 또한 산수화를 많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 역시 수능 고분 벽화에서도 산수화가 배경으로 남아있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고려시대의 산수화는 상상 속 자연을 표현한 산수화뿐만 아닌 실제 경치를 담은 실경 산수화도 그리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 때는 구불구불거리는 산등성이를 특징으로 한 여러 표현 방식을 산수화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그려진 안평대군의 꿈속 무릉도원을 그려낸 화가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유명하잖아요. 중국에서 전해온 관련산수로 당시 조선의 현실에는 없는 아름다운 이상향의 세계를 산수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우리나라의 실제 경관과 화가의 개성이 들어간 진경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 시기에 기록화의 성격을 지닌 실경산수화는 달리 한국의 경관을 그린 실경산수화를 바탕으로 하고 그림의 소재가 되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화가의 개성을 담아 그려내어 한국 고유의 화풍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겸재정선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 유명하잖아요. 산수화는 주로 2000년대 이전에 가정집이나 예스러운 식당 또는 한정식집 등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왠지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그림을 보면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 그 풍경 속에 내가 가 있는 듯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규현 강화문에서.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예쁜 꽃과 과일이 그려진 그림 보셨나요? 꽃과 과일 혹은 일상 생활용품 등과 같이 사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정물화는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지식과 철학,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인 모방을 하기 위한 기초실계로 화가들이 보통은 테크닉 연습을 하는 용도의 그림으로만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술 입시의 실기 기초에서 정물화로 테크닉 연습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상징과 은유를 담고 풍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인 걸 아시나요? 17세기 북유럽에서 유행하고 많이 그려졌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정물화를 보면 화병 가득히 사계절에 피는 가장 화려하고 싱싱한 예쁜 꽃을 모두 꽂아서 그립니다. 그리고 시들고 색이 바래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꽃도 함께 그립니다.
화병 옆으로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식기들이 있고 그 사이 두개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니타스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라틴어 명사 바니타스는 공허, 헛됨 또는 가치 없음,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림 속의 화려한 꽃을 통해 삶의 절정과 또 해고를 통해 죽음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검소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시든 꽃을 화려한 꽃병에 같이 그렸을까? 의아스러운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림이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겠죠. 동양의 정물화 개념인 기명절지와는 고동기나 도자기에 꽃가지, 과일, 채소 등을 곁들인 일종의 정물 그림으로 기명절지도라고 합니다. 학식있는 문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서화 골동치미와 대중들의 기복적, 장식적 욕구가 결합하여 부귀, 다남, 장수 등 길상적인 의미가 있는 꽃과 과일, 괴석 등을 함께 그림으로써 궁중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사물에 은유와 상징을 담아서 그린 동서양의 정물화와 함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풍속화도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풍속화는 특정 시기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나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풍속화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미술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여가 생활을 섬세하고 발랄한 형식으로 화사한 색채로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또는 풍자를 담아서 익살스럽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17세기 북유럽에서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주제로 그들의 현실적인 풍속을 묘사해서 어리석음을 풍자하거나 교훈적이며 도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벽화를 통해 풍속화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기의 농경과 수렵의 장면부터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주방, 우물에 물을 깃는 장면과 인물의 복식이나 사냥 장면, 춤추는 동작 등도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시각화한 풍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풍속화는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살펴볼 수 있는데 왕실에서 행사나 의례의 장면을 그린 궁중 행사도나 사대부의 일상을 그린 사인 풍속도와 서민의 일상을 그린 서민 풍속도로 나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화가인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 작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죠. 다채로운 인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실제 배경까지도 세세하게 그려야 하는 풍속화는 오랜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상화의 그림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그려진 그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세요? 제 주변에서 보면 풍경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정물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특이하게 초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린 동물화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같은 주제로 표현하더라도 화가가 어떤 표현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림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림에 무엇을 그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상화는 무언가 그릴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고 기법이나 재료는 달라도 나름의 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충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구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인 추상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대체 추상화는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1911년 추상화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칸딘스키는 생각했습니다. 도레미 음계와 박자로 음악을 만들듯이 미술에서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꼭 없어도 오로지 색과 기본 조형 요소만으로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가요? 가능할까요? 칸딘스키의 구성 8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칸딘스키가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라는 곡을 감상하고 난 뒤 그렸습니다. 음악 속의 선율과 리듬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경쾌한 선율은 굵은 곡선으로, 부드러운 음률은 평평한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오르간의 웅장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다채롭게 배치된 도형들이 발랄한 선율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 위의 둥근 원은 태양처럼 빛나는 듯하고 속도감을 지닌 직선과 알록달록한 색이 칠해진 작은 도형들은 경쾌한 리듬감을 느끼게 합니다. 칸딘스키는 본인의 이론서에서 말합니다. 예술 창작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 안에 담긴 정신을 볼 수 있도록 옮기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요. 형태 안에 담긴 정신, 즉 내면의 본질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내재한 본질적인 의미를 색과 형태를 통해서 주관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추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화의 그림을 감상할 때 뭘 그렸지? 무얼 그린 거야? 이렇게 형태에 대한 정답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감상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답을 알 수 없으니 내가 틀렸나? 잘 모르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닫게 되고 그림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추상화는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상화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형태가 없습니다. 결국은 감상자가 자유롭게 해석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껏 열린 작품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그래도 막상 그림 앞에 서면 너무나 어렵다고요. 도움을 조금 드리자면 첫 번째, 그림 앞에 서서 전체를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모두 찾아봅니다. 그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좌에서부터 우로 크게 봅니다. 몇 걸음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살짝 옆에서도 바라봅니다.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색, 선, 도형, 질감 등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찾았다면 그 느낌이 어떤지 생각하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살펴보세요. 실제로 추상화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작품의 색감과 형태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겁니다. 색상과 형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화면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질감이나 붓질의 방향도 어떤지 보고 또 그것은 어떤 느낌을 나에게 주는지 관찰해 봅니다. 에너지가 응집된 곳,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은 어딘지, 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작품의 구조나 리듬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기서 붓을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이렇게 마무리했겠구나 하며 화가의 호흡을 상상하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미술 감상이 시작이 됩니다. 화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렸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화가가 그린 의도와 다르면 어떡하냐고요? 사실 화가도
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매일 매순간 그 의도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림 앞에서 감상하는 동안 화가와 함께 호흡하고 정서적 교류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환경이나 화가의 개인적인 배경 이야기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 알려드린 캡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작품 설명이 있다면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전시장에 같이 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것도 작품과 더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상화를 감상할 때에는 정답을 찾지 마시고 틀릴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기회가 되면 많은 작품을 보시고 자신만의 감상법으로 자유롭게 보는 경험이 계속 쌓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더 발전적인 것은 직접 추상화를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노래를 들으며 느껴지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를 찾아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리듬에 따라 느껴지는 느낌으로 점, 선, 면으로 점을 찍고 지그재그 왔다 갔다 선을 그리고 점점 커지는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다시 작아지는 동그라미도 그려보세요. 원하는 색으로 칠하면 더 좋겠죠. 물감을 여기저기 막 뿌리고 싶다고요? 우와, 최고네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악동 뮤지션 시간과 낙엽. 어떠셨나요? 멋진 추상화 작품 완성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미술의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재미있겠죠? 가을 하늘이 점점 더 파랗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 나도 물들어 가을의 한 장면이 되는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이 어디든지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였습니다.